미션 임파서블, 이 시리즈를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배우 톰 크루즈의 분신 같은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영화는 세련된 첩보물로 시작해 까딱하면 골로 갈 스턴트 시퀀스를 담은 액션 박스셋이 됐고, 이젠 그 8번째 작품이자 30년에 걸친 에다넌트의 각박했던 여정이 일단락되는 피날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개봉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과연 어땠는지 제가 느낀 점과 더불어 통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Our lives are the sum of our choices. This was your calling. 이 영화는 전작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의 클리프 행어를 이어받은 직결 구조죠. 그래서 살짝 전편을 짚고 가자면, 북극해를 자망 중인 러시아 잠수함 세바스토폴호가 초고도 자학 수평 AI NTT의 소가 자멸. NTT의 원본 소스 코드는 이 침몰한 잠수함 내부 포드코바에 있으며, 얘를 뚜따 하려면 열쇠가 필요하다는 게 대전제. 근데 열쇠라는 게 하필 2개를 끼워서 합쳐야 하는 구조라 한 조각은 현상금이 걸린 일사로부터 겟, 두 번째 열쇠는 아부다비 공항에서 Hello. 초신속 소매치기 그레이스가 갖고 튑니다. 그녀를 추적해 도착한 로마에선 난리통이 벌어지고, 노랑 피아트로 날아다니다 팀원들과 합류한 베니스에선 무기상 화이트 위도우 접선. I believe you have something for me. 거기서 가브리엘이 등장해 일사를 살해합니다. 슬프다. 킹치만 그레이스, 너 내 동료가 되라. And be a ghost. 이후 열쇠 용도 파악을 위해 화이트 위도우로 변장한 그레이스가 오리엔트 특급 열차에 탑승. Moment of truth. 마침내 열쇠 합체. 점프. 가면 벗고 딱 걸리는데 애단 택배. 내 열쇠 내놔. I know, but the key unlocks, Ethan. 아, 모르겠고 죽어. Don't you do it! 못 죽여요. 그럼 전 이만. 열쇠 어딨냐? My fault. 하하, 여기 있지. 이어서 미친 스턴트 시퀀스를 끝으로 It's okay. It's okay. 안 괜찮지만 생존. Non reste avec moi. 야, 열쇠 용도는 알려주고 가. 까라티. 이렇게 잠수함을 쓱 비추면서 전편은 묘한 뒷맛을 남기고 끝났죠. Your team has been betrayed, Ethan. Smart people on every side. 자, 이번 영화 파이널 레코닝 전편 엔딩으로부터 약 2달 후 시작됩니다. 이미 NTT는 세상을 지배한 채로 전 세계는 극심한 대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스레드에 썼듯 이번 영화는 전작의 1.8배쯤 재밌고 그만한 완성도를 갖췄습니다. 그 이유를 들자면 이번 영화는 초반부터 전편의 결함을 의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데드 레코닝 파트 1은 반복적이고 길고 늘어지는 감이 있었습니다. 액션 연기 뛰어나고 인상적인 건 인정. 볼거리가 충실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열쇠 찾아 월드 투어였으니까요. 그리고 NTT라는 AI가 강력하다는 건 일단 니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알겠는데 그 동기나 배경이 불명확하고 좀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관객은 그 갈등과 위협에 몰입하기 어려웠죠. 이 영화는 악역을 확실하게 정의하는데 어느 정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레이스와 페리스가 완전히 팀에 합류해 모두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졌고, 더 이상 열쇠 내놔 대소동이 아닌 열쇠를 끼워 돌리는 도달점까지가 첫 파트, 무력화 아이템으로 NTT랑 가브리엘까지 날리는 과정이 두 번째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플롯이 압축적이고 직선적이죠. Your mission, should you choose to accept, bring the world back from the brink. 전작은 3시간에 달하는 러닝타임에도 불구하고 페이싱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일부 장면은 느렸고 전개도 급해서 불균형감이 있었으며 편집도 깔끔하지 못해서 호흡이 계속 흐트러졌는데, 이번엔 편집 리듬을 대체로 꽤 타이트하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온전히 따라가려면 적절한 집중을 유지하는 게 영화를 즐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집은 전편에 비해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 다음은 방금 말한 NTT의 모호함인데, 이번엔 NTT의 강력함을 초반부터 찍고 넘어갑니다.
전 세계 초강대 핵보유국들의 핵단추를 NTT의 의지로 원격 통제 가능한 상황이 와버리고 인류는 통으로 멸절할 위기에 처하죠. 에단은 시작부터 IMF가 아닌 대통령에게 세상을 구할 임무를 하달받고 진정한 한계에 직면하는데요. 에단의 인생 난이도가 최고도에 달하기에 육체적 한계와 더불어 심리적 한계까지 맞이합니다. 이 영화는 에단이 괴로울수록 즐거운 영화입니다. 왜냐면 이 양반은 결국 해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냥 그 고생길을 즐기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엔 시리즈 역사상 가장 막중한 임무이기 때문에 두근두근합니다. Our lives are not defined by any one action or the sum of our choices. Let's come to this. 볼거리는 상당하고 압도적입니다. 이번엔 잘게 쪼개지도 않고 차량이나 바이크에 타서 남의 나라 주요 도시 자잘하게 때려부수거나 하질 않고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걸 큼직하게 보여주겠다는 느낌. 그래서 설계한 첫 번째가 침몰한 잠수함 세바스토폴 잠입 미션입니다. 그 전에 세바스토폴에 데려다줄 오하이오급 잠수함에 뛰어드는 장면부터가 백미인데요. 거기서 슈트를 입고 심해에 가라앉은 세바스토폴호에 도달하는 과정. 굴러가는 잠수함 세트에 물을 가득 채우고 사투를 벌이는 에단의 액션은 액션 블록버스터가 주는 극상의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시커먼 심해의 폐쇄감을 시청각적으로 차갑게 꿀렁이는 물리감이 느껴질 만큼 이렇게 제대로 구현한 영화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단의 숨막히는 불안감이 잘 전달되죠. 마지막에 수면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신체 기능이 정지되는 톰 크루즈의 액션 연기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기가 찹니다. 제가 가장 감탄하면서 본 건 세트 디자인입니다. 침몰한 잠수함을 재현했구나도 아니고 거기서 찍었구나도 아닌 그냥 그거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디테일. 우리가 마술쇼를 보면서 혹하면서도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겠지. 이런 식으로 머리 한 구석에선 서브플롯처럼 뭔가가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의 격가지가 전혀 뻗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냥 오로지 몰입. 그래서 전 이 잠수함 탈출 시퀀스만으로도 돈값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The wind distorts your vision. It's almost impossible to breathe. 또 하나는 NTT가 제어할 수 없는 아날로그 경비행기 추격신입니다. 에단이 가브리엘을 조지러가는 최종 국면 시퀀스로 톰 크루즈가 고정식 랜딩 기어에 매달려 개방형 콕핏에 올라가 주먹을 날리고 한 방에 기절하는 건 좀 그렇지만 고개 비행을 하면서 비행기로 다른 비행기를 긁고 떨구고 또 옮겨 타고 기체의 형태 자체를 액션 콘티에 정말 잘도 녹여놨습니다. 이때 쓰인 복역기가 1930년대 후반에 나온 보잉 스티어먼 모델 75입니다. 제가 이 비행기에 꽂힌 이유는 바로 영화사에 남는 이 장면 때문인데요. 알프레드 히치콕의 1959년작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영화를 안 봤어도 이 장면을 모르는 시네필들은 없을 정도로 정말 상징적인 장면이죠. 비행기도 같지만 이 영화의 주인공 로저 소닐과 에단 헌트의 공통점은 음모에 휘말려 끝없이 쫓기는 신세라는 것과 추격을 하거나 추격을 당한다는 것.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물리적 도주가 아니라 한 인간의 자기 신원 상실과 생존을 향한 본능이라는 겁니다. 시속 190에서 200km로 날아다니는 비행기에 매달리면 산소가 부족해서 톰 크루즈는 숨쉬는 법을 스스로 익혀야 했다죠. Put myself into a worst case scenario and how fast does it take me to recover, which all of these cases are recoverable. 가끔 기절할 것 같으면 조종석으로 돌아가길 반복. 로저나 에단이나 생존해야 영화도 있는 거죠. 히치콕의 우아한 추격대 사용한 비행기를 톰 크루즈는 기술과 스턴트를 결합해 추격전의 미학을 완전히 재정립했고 극한 긴장의 추격이라는 그 영화적 언어만큼은 두 영화가 일맥상통합니다. 톰 크루즈가 영화를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요. 혹여나 언젠가 그가 영화를 떠나게 되면 못해도 수십 년간, 어쩌면 영원히 이런 걸 못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약간 억지스러운 의미부여일지도 모르지만 극장을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네요. 파이널 레코닝에선 에단이 쫓는 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에단이 공중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을 때 팀원들 역시 NTT를 소멸시키기 위해 다른 장소에서 같은 경계에 놓이는 영화의 구조적 설계. 단순하지만 이런 높은 피치로 피날레를 찍는 이 영화의 기술적 면모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기서 갑자기 카메라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번 영화엔 아리 알렉사 아이맥스, 소니 시네알타 베니스 아이맥스, 소니 시네알타 베니스 리알토, 지캠 E2 F6를 썼습니다. 뭐 검색만 해보셔도 리뷰가 술술 나오는 기종들인데요. 근데 인터넷에서 역시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가 최고인데 이 영화 화질이나 때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가 해상도 화질, 시야각 깊이감 등 시각적으로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게 기동성에선 차원이 다릅니다.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는 무게나 부피, 필름 길이 때문에라도 어려움이 있고 이번 영화의 첩보 파트는 나름 디지털 아이맥스인 아리 알렉사 아이맥스를 썼지만
이마저도 보통 많이 쓰는 프라임 렌즈 달고 모하하면 20kg는 넘고요. 사이즈도 있어서 톰 크루즈가 탑건 매버릭 때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한 게 소니 베니스입니다. 미션 임파서블에선 핸드헬드 샷은 베니스 아이맥스, 탈건 내부나 협소한 환경에선 베니스 리알토를 썼는데요. 얘도 바디만 4.3kg라 토명 몸을 공중에서 날리거나 할 땐 지캠 E2 F6로 촬영 자유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물론 무겁고 클수록 화질은 나아집니다만 화질, 균형, 기동성 뭐가 최우선 목적이냐에 따라 카메라를 바꿔 쓰는 거죠. 정말 시각적 예민성이 높으면 일부 차이점을 인지할 수는 있으나 물론 저는 못합니다만 색 뿌리고 배경 매트 페인팅에 CGI 덧대고 또 어떤 걸 강조하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 특정 부분을 블러하기도 하고 또 어딘 밝게 또 어딘 어둡게 누르기도 하고 여러 군데 리터칭을 하면서 최대한 관객들이 영화에 몰입하고 부드럽게 연결이 되도록 상당히 많은 작업이 들어가는데요. 최종 결과물만 딱 보고 화질과 해상도 차이나 카메라 차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관객이 뭘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프로덕션을 알면 알수록 그런 비판 심리 앞에선 좀 겸허해집니다. 이번 영화는 너무 훌륭한 촬영 결과물을 보여주고 애초에 이 시리즈가 이런 면에선 전혀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보셔도 괜찮고요. 롯데 슈퍼플렉스, 용화맥 이렇게 두 군데서 영화를 보고 느낀 건 다 좋다는 겁니다. 이제 돌비가 남았네요. 또 한 가지 이번 영화의 특징은 시리즈 전반에 흩뿌려진 맥거핀과 인간관계적 요소를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한다는 겁니다. 일단 토끼발의 정체. 도대체 그게 뭔지 알 수 있다는 거. 이런 말이 아직 홍보 문구로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이건 알 수 있겠고요.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세상이 폭망하면 너 죽고 나 사는 게 아닌 죄다 죽는 거기 때문에 서브플롯에 꽂혀있는 NPC 같은 애들도 공동의 목적을 향해 주사위 일씩 굴린 보드게임 말처럼 어떻게든 조금씩 나아갑니다. 이게 나쁘게 보면 자기적이지만 에단의 의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 변폭도 수용할 만한 기울기로 비춰집니다. 유진 키트리지, 제스퍼 브릭스와의 갈등을 봉합하고 특히 1편에서 등장했던 CIA 분석가 윌리엄 던노를 재등장시킨 건 꽤나 흥미로웠습니다. 죄다 에단원트한테 싸대기 맞고 인생 나락간 사람들인데 그래도 세상을 구해준다니 땡큐. 이런 느낌이 다소 비약이긴 하나 그냥 엔터테인먼트로서 허용 범주라고 봤습니다. 반갑기도 했고요. 그 밖에도 정치적 함의와 통수권자의 책임감에 대한 고찰 등 윤리적인 복잡성을 드러낸 장면들이 있죠. 죄다 핵 쏘고 3차 대전 대환장 파티를 할 바엔 미국이 전부 섬멸하고 그 대가로 미국도 도시 하나 날린다는 미 대통령을 비롯한 수뇌부의 발상과 갈등, 이런 서브플롯도 에단이 해냈다라는 대국적 마무리를 위해 넣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편에서 일사가 죽었잖아요. 캐릭터의 소거에도 명분을 주려 합니다. 일사 파우스트가 죽은 건 사실 레베카 퍼거슨이 시리즈에서 빠지는 걸 원했기 때문입니다. 촬영만 1년 넘게 하는 대작에 묶여 언제 올지 모르는 자기 촬영을 기다리는 게 어려웠고 그 사이 다른 제안도 들어오고 일사가 원래는 예측 불가능하고 독립적인 캐릭터였는데 팀의 일부가 되더니 캐릭터가 많아져서 활약할 공간이 줄었고 대본도 없는 상태로 갑자기 냅다 뛰라면 뛰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 힘들었다고 하죠. 일사의 빈자리가 여전히 느껴지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배우도 캐릭터도 빠졌기 때문에 이 공백을 대체로 그레이스와 약간의 페리스로 채우면서 마지막 미션의 해법을 통해 특히나 그레이스의 존재 이유를 납득시킵니다. 유종의 미라는 역에는 도착해야겠고 그래서 다른 색과 사이즈의 객차들을 연결해서 어떻게든 가게 만드는 느낌인데요. 나름 영리하게 그걸 해냅니다. 이 시리즈는 과거 드라마부터 톰 크루즈가 29년간 이끌어온 영화까지 내내 직장 내 인간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본이나 본드처럼 기존 스파이물 속 독고다의 주인공보다는 협력적이고 조직적이기도 했고요. 상사들은 비웅딱 같고 여성 캐릭터와는 사내 연애 같은 무드도 있다가 그래도 결국 큰일은 에단이 한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게 또 패거리 없이는 안 되는 절묘한 균형, 그런 데서 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엔 3명이나 전근을 왔어요. 이들이 어떻게 동지애를 갖게 되는지 보는 재미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제목도 살짝 방향을 틀었죠. 전작이 데드 레코닝 파트 1이니까 당연히 파트 2겠거니 했지만 파이널 레코닝으로 정했습니다. 전작이 코로나 때문에 추가 비용까지 토탈 거의 3억 불을 들여서 못해도 제작비 2배는 땡겨야 했지만 5억 7,100만 달러로 장이 마감됐었죠. 그러니 파트 2를 붙이는데도 리스크가 있었고 숫자 2 때문에 원도 봐야 되나 싶은 진입장벽도 느껴질 수 있는 데다 전편에서 직결되니 모른 척 할 수도 없어서 독립성을 살짝 주기 위해 파트 넘버는 빼고 약간의 시리즈 결말 암시로 마무리되는 느낌으로다가 파이널 레코닝이라는 이름을 쓴 것인데요. 여러모로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톰 크루즈와 맥커리 감독은 이게 시리즈의 완전 종료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에단 헌트가 그려온 여정의 마침표이긴 했어요. Everything you are, everything you've done has come to thi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에 몇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다 그렇다 쳐도 가브리엘과 에단 헌트의 과거 속 깊은 관계에 대한 묘사가 부족합니다. 데드 레코닝 파트 1에 이런 말이 나와요. Our lives are the sum of our choices, and we cannot escape the past. 이렇듯 과거의 선택이 현재를 형성한다는 메시지가 이 영화를 덮고 있는 테마지만 그 선택이 뭔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은 그냥 AI 자유이용권 쓰고 싶은 놈으로 기억됩니다. 빌런에게 카리스마가 없다는 건 치명적이죠. 에단 헌트의 인생이 다음 미션만을 위한 맥거핀이었던 것처럼 이 녀석도 그런 건가 싶기도 하네요. 애당초 과거로 돌아가서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했던 선택은 미션 임파서블 영화화 권리를 획득해 만든 1편에서 TV 원작의 핵심 팀 멤버를 몰살시키는 거였어요. 그렇게 제작적으로나 캐릭터적으로 극단적 주도권을 갖게 된 건데 그 선택이 형성한 현재가 이렇게 즐거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정도면 정말 참된 블록버스터가 아닐까 라는 말을 끝으로 이번 순서를 마칩니다. 영화를 즐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기묘한 케이지의 케이지였습니다.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